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세 번째 비문학 지문, 인문철학 지문이죠. 조선시대 신분제와 관련한 지문 분석 강의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지문은 난이도 자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수준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연습해야 되는 패턴을 보기에는 좋은 지문이다. 그러니까 연습하기 좋은 지문이에요.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이제 패턴들은 명료하게 보이기 때문에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이다. 로직 트리랑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먼저 문단 먼저 확인해야겠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지문이 주제가 다른 거긴 하지만 결국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들어가 봅니다.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핵심 문장이죠.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양천제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고,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 근간이 되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정리는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연습을 하시려면 요걸 딱 보는 순간 로직 트리 그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양인과 천인 이렇게 두 개, 요게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양반, 중인, 상민. 그래서 양반에게는 군역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양반도 납세도 하고 과거에 응시도 하고, 군역만 지지 않았던 거죠. 얘들만 군역을 진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 조선 후기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송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자, 이게 두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요 첫 번째 문장이 핵심 문장이라기에는 좀 포괄적인 문장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덮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공업이 발달했다. 경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죠.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신분 분화가 확대됐다라는 게 덮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신분 분화가 확대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인과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양인과 천인에서 분화가 더 된다는 말이죠. 둘 중에 뭘 먼저 이야기할 거냐? 천인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핵심 문장은 요거 잡으시면 되겠죠.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송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디테일하게는 사실 이 핵심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보시면 송량을 하거나 도망을 하거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냥 잡아주시고 뒤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송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송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 운영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송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별 내용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문단을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문단에서 만들었던 로직 트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겠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비, 이 친구들을 뭐 하는 겁니까? 상민층으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세 번째 문단 또 봅시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상민층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상민층에서 유학 직역을 획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상민들의 신분 변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문단이랑 같은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유학이라는 게 군역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으로는 양반을 의미하는 거였지만 실제로 양반으로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말이죠.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 보시면 상민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거 여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상민층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양반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기존의 양반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었고 저항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저항을 뚫고 이 친구들이 계속 들어가려고 했었다. 이런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단.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핵심 문장이고 정리를 해보면 뭐 신분 변화의 압력이 있었다 정도죠. 이제 위에서 우리가 계속 그리고 있었던 그려나가고 있었던 로직 트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보면 그림이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화살표의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더 늘어납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으로.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텍스트 자체를 읽고 이해를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나 뭐 노트 필기를 하면서나 결국엔 이미지로 정리를 해두셔야 진짜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연습하기 좋죠. 진짜로. 그죠? 깔끔하게 딱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이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지문 정리 정돈을 얼추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연습하기 좋죠? 로직 트리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내용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로직 트리의 어떤 패턴들도 굉장히 명료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다. 넘어갑시다. 나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핵심 문장은 요거 잡으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유형원과 정약용의, 그쵸? 정약용의 개혁론에 대한 이야기고, 이 친구들이 뭘 바탕으로 개혁론을 이야기했다? 도덕적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개혁론을 이야기했다. 요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사실 사례문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핵심 문장을 잡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잡을 거면 첫 번째 문장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유형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도덕국가를 건설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인 거 한번 봅시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요게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하나가 나왔네요. 유형원의 주장 중에서 주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의 사민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비도덕적 직업을 정상화하자 이 말이죠. 산업공상이라는 이 체제에 뭔가를 맞추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뭐 로직들이 딱 바로 나오죠. 추천하고 교육하고 임명한다. 관료로 임명한다 이 말이죠.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지방에도 그걸 하자 이 말이죠. 하면 향촌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유형원이 도덕국가 건설을 위해서 세 가지의 요소로 그렇죠. 자기의 주장을 설명해주고 있구나. 요 정도 딱 잡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지문에서는 매트릭스 만들기가 좋습니다. 축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 사이트를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보이시나요? 요 세 개가 축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7번째부터 정약용 봅시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정약용도 그쵸 산업공상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핵심 문장은 요거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키워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에 맞춰 40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40단을 재편한다 이 말이죠.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추천하네요. 이거 딱 보는 순간 6번째 문단에서도 공거제에서 뭔가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런 걸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사고지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의 사집단으로 뭔가 제가 오타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봅시다. 노비 이외의 사집단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공고제 이야기랑 구상이랑 똑같죠.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비제는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해서 봅시다. 어때요? 공통점이 보입니까? 공거제 추천, 교육, 임명. 사집단 재편에서 추천, 교육, 임명. 어때요? 비슷하죠? 차이점도 보이십니까? 신분 세습을 비판했다. 노비제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정약용은 뭐라고 합니까? 노비제를 유지하자라고 하고 있죠.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패턴을 본다는 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고 표로 만들어 볼까요? 표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축을 만들면 되죠. 유형은 정약용 두고 가로축을 요걸로 넣으면 되겠죠. 관료를 임명하는 방식 공거제고 선사 그렇죠. 사집단의 선사를 만드는 이 추천해서 한다라는 개념이지만 두 개는 어때요? 공통점이죠. 사실상 같죠. 그리고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제. 유형화는 반대를 했죠. 폐지하자고 했는데 정약용은 유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학생들 중에서 약간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산업공사은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는 그냥 직업군입니다. 직업군.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가에서 봤어요. 조선시대에서의 신분제는 두 개입니다. 양이 천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산업공사는 직업이에요. 직업. 그렇기 때문에 유영원은 신분제를 철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정약용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 차이 잘 보셔야 되고 이거를 또 좀 더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 이걸 넣으면 돼요. 산업공상을 넣고 이게 직업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요걸 이제 하나의 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영원이나 정약용이나 이런 직업군의 구분은 다 긍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자라는 거는 유영원과 정약용의 뭐예요? 같은 입장입니다. 둘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공통점이 될 거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되겠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 지문이 나 지문이랑 같이 나온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8번 마지막 문단입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에 주목했다. 우리 방금 정리했어요. 그렇죠? 매트릭스 정리한 거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아마 줄줄줄줄 나올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유영어는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40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매트릭스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많아 보이지만 좀 정리를 하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만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고 하나씩 봅시다. 탑3 연습 좀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양천제에 대한 이야기 하고 나서 그 위에 덮개가 올라갑니다. 덮개가 올라가고 천인의 변화, 양인의 변화, 상민층의 변화 이렇게 하고 신분 변화의 압력이 그쵸? 요 둘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요거랑 요렇게 덮개까지 해서 요거랑 천인 변화, 상민 변화, 신분 변화의 압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요 부분에서 좀 분화가 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맞아요. 요거 로직 트리 그리는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것도 그냥 올리면 됩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연결해서 보십시다. 하고 유영원, 정약용의 이야기 그리고 공통점 정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나와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거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사실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지문입니다.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사실은 2-3개 정도만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로직 트리도 만들 수 있고 매트릭스도 만들 수 있고 공부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연습하기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